검찰 사칭 전화 한 통에 날아간 2억 원.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휴대전화에도 걸려올 수 있는 그 전화에 관한 겁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한 통에 2억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3년 뒤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석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 3월 14일 오후 2시 23분 국민은행 분당지점 창구 직원 32살 김현주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서울중앙지검. 전화를 받자마자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현주 씨, 당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김현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원인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다니 스스로도 너무나 황당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자신이 매일 고객들한테 이런 전화 조심하세요 라고 안내하던 바로 그 수법이 지금 자신에게 날아오고 있었으니까요. 통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금융감독원 TF팀장 박재현이라는 사람으로 연결됐습니다. 목소리는 더 위급했죠.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당신 계좌가 해킹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이 당신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모아온 전세자금 2억 3천만 원.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계약금으로 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에 김현주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부터 4시 21분까지 단 34분 동안 김현주 씨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7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상대방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통화를 끊는 순간 수사에 방해가 되고 당신은 구속됩니다. 그 말이 그녀를 은행 휴게실 구석에 붙잡아 놓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약혼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금 입금을 재촉한다는 거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김현주 씨가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낸 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잠시 침묵 뒤 48시간 내로 반환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번호로는 다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남경찰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돈은 이미 중국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전국 피해자 17명, 총 피해액 1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검거된 사람은 대포통장을 넘긴 20대 청년 단 한 명,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국민은행은 김현주 씨를 인사팀으로 불렀습니다. 금융사고 연루자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7년간 다닌 직장을 떠났고 결혼은 연기됐으며 약혼자와의 관계도 금이 갔습니다. 2020년 2월 김현주 씨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34분 동안 7번의 고액 송금을 단 한 번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민은행이 오히려 김현주 씨를 상대로 2억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피해자였던 그녀가 피고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법은 묻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 전문가, 그것도 은행원이었다면 어떨까요?
매일 고객들한테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안내하던 사람이 똑같은 수법에 당했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과실일까요? 먼저 원고인 국민은행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교육 서명부를 꺼냈습니다. 2018년 12월 김현주 씨가 직접 서명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류였습니다. 교육 내용에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주의라는 항목이 버젓이 있었거든요. 은행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7년차 은행원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객 피해 사례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금융인의 기본 상식입니다. 34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 7번이나 송금하면서 한 번이라도 멈추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개인 계좌에서 개인이 한 송금입니다. 은행 시스템이나 직원이 개입할 여지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김현주 씨 입장은 어떨까요? 피고 측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범죄자들은 단순히 사칭한 게 아닙니다. 검사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극도의 공포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전화 끊으면 당신 구속됩니다. 라는 말에 어떤 사람이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 시스템을 보십시오. 1억 원이 넘는 고액 거래였는데도 아무런 경고나 추가 인증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교육이요, 30분짜리 형식적 강의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2억 3천만 원을 잃고 직장까지 잃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2억 3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 측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김현주 씨 편을 드실 건가요? 투표하고 나면 실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법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솔로몬의 선택을 했습니다. 피고 김현주 씨에게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1억 1,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부도 아닌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현주 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7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교육을 받았고 고객 피해 사례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다. 검찰이나 금감원이 전화로 계좌이체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건 금융인의 기본 상식이다. 민법 제7 150조, 쉽게 말해 자신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 책임도 함께 인정한 겁니다. 34분간 7차례에 걸친 고액 송금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 개인 계좌라 하더라도 직원 계좌에 대한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을 따로 언급했습니다. 공권력을 사칭해 극도의 공포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 범죄 앞에서는 금융 전문가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유사 판례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40%로 봤는데 김현주 씨는 금융 전문가라는 점에서 10% 높게 책정됐습니다. 판결문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1차적 책임은 범죄자에게 있다. 그러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한 피해자와 안전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금융회사 모두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이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다. 법정을 나서는 김현주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잃고 직장을 잃고 이제 1억 1천5백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금감원도, 경찰도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보이스피싱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통화 중 공포 상태가 조성된다 싶으면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전화 끊으면 구속된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진짜 수사기관은 그런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판례는 직업에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1128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가 빠를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50대 50의 책임 분담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시나요? 버딩미 블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버딩미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